시네토크를 진행할 프로젝트 38의 손희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큐멘터리 의미 있는 작품이어서 보셨지만 2008년도 작품이어도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청을 한 작품이고요. 이제 두 분 나와주셔서 두 분 모시고 작품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영화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작품 상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셔가지고 굉장히 용기를 받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센터의 김영 교수님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의 가롱활동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짧게 안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할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 소감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전쟁과 여성영화제 첫 게스트세요. 함께 해주시는 마음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 영화제의 취지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함께 감상했던 이 영화를 통해서 보자면 우리 역사를 좀 생각하게 해도 되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보이는 어떤 저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여기에 나오는 그 보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랑활동가님 함께 해주신 마음 어떠실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되게 여러 면면의 분들이 오셨고 이게 무료 상영임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실제로 이 자리에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셨을까 되게 궁금하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듣고 의견도 많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관해서는 제가 하는 활동 자체가 반전 평화 운동이고 비폭력 직접 행동을 통한 평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눌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영감 받으셨는지 이야기 또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계획으로 한 40분 정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플로어로 마이크를 돌리려고 하는데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무연필에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요. 정희진 선생님께서 기획해서 계속 이제 번역서가 나오고 있는 메두사 시리즈의 동맹의 풍경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영화제 준비하면서 이 책 추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책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칫솔 소독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렸을 때 질문들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두 분 활동하시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 사람들 왜 여기 와 있나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요. 김영 선생님 아프리카 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저한테 약간 구세주 같은 느낌인데 제가 너무 이 영화를 초대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 나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프리카를 모르고 하나의 그냥 큰 대륙으로 뭉뚱그려 보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연구센터에서 어떤 활동 하시는지 왜 우리 지금 여기서 아프리카 공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아마 대부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아프리카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 부설 연구센터인데요. 국내에 이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곳은 2009년에 개설이 되었고 다른 곳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의 내용은 대부분의 방법이 오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빈곤, 기아, 분쟁, 여성과 아이들의 어떤 위치 혹은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다 또 하나 보태보자면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원조이거나 투자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프리카 연구센터의 좀
다른 점은 문화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민지적이거나 타자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저희가 꽂힌 단어는 트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라는 건 초월이잖아요. 넘나들다, 초월. 그래서 이 되게 멀리 있는 아프리카지만 그 대륙을 넘나들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들만의 주체성과 역동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데 그 양식이 뭐 영화나 혹은 의상, 뭐 패션, 만화, 뭐 소설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프리카인들 색깔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문화와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게 홍보니까요.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에 이제 학부생들까지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서 경험하게 하고 작은 연구도 스스로 하게끔 만들면서 미래의 어떤 전문가를 좀 양성하고 있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전쟁 없는 세상 소개와 함께 활동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평화 활동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전쟁 없는 세상은 크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맥락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2002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그 후원인들의 모임으로 시작을 한 작은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이 하나의 축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더 평화 운동의 저변을 넓혀오면서 현재 또 다른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이제 무기거래 감시 운동입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돼서 아실 것 같고 특히 2018년에 이제 현재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이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을 더 나누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 그 대체복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대체복무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오늘의 영화나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무기거래 감시 활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이 사실은 크기를 보면 인구수나 크기를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군사비 지출이 세계 몇 위일 것 같으세요? 5위, 7위, 2위? 어쨌든 8위? 근접해요. 8위 근접해요. 6위 조금 거기에 원하고 있겠죠?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안 가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딱 그것만 빼고 말씀하시네요. 9위예요. 2002년 기준으로 9위입니다.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9위 외치셨어요. 그래요? 책 받아가세요. 선생님. 역시. 네, 이따가 나와서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검은 마스크 쓰신 분 옆에 계시는 선생님. 네, 이런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이 작은 나라가 군사비 지출이 9위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기 수출은 심지어 더 심해요. 무기 수출은 전 세계 8위, 2021년 기준 8위였고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2022년 이후로 거의 5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약간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수출액이 급증했어요. 급증해서 그 여파로 거의 이제 5위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무기 수출을 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이제 현재 분쟁 중이거나 혹은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되는 국가들이거나 혹은 독재나 인권 탄압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를 목표로 해야 무기가 잘 팔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뿐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 생산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흔히 말하는 레드 플래그가 꼽혀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는 비인도적이죠. 사실 비인도 무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그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이건 너무하지 않니? 이 국제사회마저도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우리 적어도 이 무기만큼은 쓰지 말자. 이건 서로 공멸밖에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정한 무기들이 이제 비인도 무기라는 것들이 있죠. 그 비인도 무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대인지뢰 그리고 확산탄, 집속탄이라도 불리는 확산탄인데요.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을 너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제 비인도 무기예요. 너무 이거는 전쟁이 끝나도 계속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살상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인데 그 비인도 무기들을 여전히 생산하고 수출해 왔던 국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들을 그 규제하는 협약들이 있거든요.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랑 확산탄 금지 협약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위시해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나라들 몇 개의 나라들만이 그 협약에 가입하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민간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고 알기도 힘들죠. 워낙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독재 혹은 인권 탄압이 일어난 전쟁, 분쟁 이런 것도 일어나는 국가에 우리 한국이 만든 무기가 수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사실 그냥 가만히 있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그 제가 2002년도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확 수출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방산 기업인데 거기 주가가 2배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대주주 중에 하나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돈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전업세가 올해 20주년 맞이했고요. 저희가 전업세 활동 보고서를 지금 저희 예매 창고 앞에 놔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원 리플렛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활동 보고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보고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참 한국은 아프리카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거기 안에서도 라이베리아는 정말 낯선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 배경과 왜 이렇게 라이베리아 안에서 내전이 발발하게 됐는가 또 생각해보면 라이베리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사실 내전이 굉장히 빈발하는 대륙이기도 한데 이 맥락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충분히 얘기해도 네. 네,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2배로 크다 이러는데 거기에 속한 나라는 또 UN 가입 기준으로 54개국, 55개국이라고도 하고 근데 가입된 나라로는 54개국입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를 시각적으로 해보자면 이런 질문을 어떤 책이 했어요. 아프리카의 지도는 왜 직선일까? 국경이 왜 직선일까? 자세히 보시면 국경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생겨진 국가들이 아니라 식민지를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잘 나눠 먹기 위해서 이 유럽의 열강들이 19세기 말에 본격적인 식민 전쟁이 들어가기 전에 임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00종이 넘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를 그들의 어떤 뭐랄까 공통점이라던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언어라던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 유럽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이 이 직선인데 그 중에서 여기 영화 속에 나왔던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시에라리온은 영국에서 해방 노예들을 보내서 식민지화한 국가이고요. 라이베리아는 이제 19세기 말 19세기 초죠. 19세기 초에 노예 해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식민협회라는 곳에서 백인들이 주축으로 돼서 미국이 자유 노예,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되니 앉아 해방시킨 그런 노예들을 보내버려서 형성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장돼서 알려진 나라로서는 어떤 노예 해방을 위해 이 흑인들이 용감하게 간 것처럼 홍보가 된 면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백인들의 말을 잘 듣는 까만 인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그 땅에는 원래 토착민들이 당연히 살고 있었겠죠. 토착민들의 인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0년이 넘는 동안 한 2% 남짓한 미국에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을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의 엘리트를 형성하고 이 국가를 이끌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느낀 그 토착민 중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1980년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전이 계속해서 발발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라이베리아의 내전이 이렇게 됐듯이 그 아프리카인들이 자율적으로 형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어떤 불화, 분쟁 이런 소지를 다른 곳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열강들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열강들의 어떤 의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권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시에라리온의 그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찰스 이 테일러가 이 시에라리온의 그 어떤 전범으로서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라이베리아가 아니라 시에라리온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바로 옆 나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서로 어떤 이권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권이라는 게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천연 광물일 수도 있고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켰는데 그것은 결코 아프리카인들만의 어떤 탐욕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 전 세계적인 욕심 나는 것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가람쌤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무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권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이유로 이 내전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결코 없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서구 열강의 이권과 그 역사, 식민의 역사 안에서 이런 식의 전쟁이 계속 발발하게 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젠더화된 전쟁이라는 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을 들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되고 그 총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배우면서 크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로 인상적인 건 그렇게 총을 들고 서로에게 총질을 하는 사람들의 싸움을 멈췄다는 게 직접 행동하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기를 들지 않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여성들이 그냥 길에 앉아서 평화를 그러니까 종전해라 서로 협상해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총을 든 사람들이 밀어버리면 그만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말에 닿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해서 페미니스트 평화 활동가로서 가람 활동가님이 보셨던 이 여성 평화 운동이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판단하시는지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영감을 아까 받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한국 같으면 그렇게 하얀 옷 입고 농성하고 있으면 그냥 차벽 쌓아서 막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리고 지금 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총으로 정말 말씀처럼 이렇게 쓸어버리면 소위 이제 그만일 텐데 라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문화적인 차이 같은 거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라이베리아의 혹은 아프리카 조금 더 크게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또 김영 선생님께 말씀을 좀 청해 보도록 하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마지막 회담장에서 평화회담장에서 회담을 하려고 회담이 계속 이제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리마그보이가 이제 내가 옷을 벗겠다. 나 쉽게 잡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어떤 다른 분이 나오셔서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의 특히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어머니 나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주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과는 다른 그러니까 여성 폭력, 젠더 기반 폭력,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또 일상에서 또 존재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그 문화적으로 어머니 혹은 여성,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여성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영화를 좀 재밌게라고는 좀 말이 이상하죠. 인상적으로 보셨다면 사실 영화 앞뒤에 있는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리마 그보이님이 쓰신 그분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앞뒤 이야기를 쭉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상황이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리카에서 여성의 나체를 보는 것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가슴을 막 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나체를 보는 것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존재인데 나의 나체를 보여줌으로써 너의 생명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한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이 영화제의 주제인 전쟁과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전쟁과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나오는 서사가 이제 피해자로서의 여성, 혹은 가족을 어떤 이유로든 전쟁터로 떠나보낸 어떤 여성, 아내, 어머니, 누이,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많이 서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결론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자리에, 가는 것에 성공한 여성의 서사. 여성도 싸울 수 있고, 여성도 총을 들 수 있고, 여성도 영웅이 될 수 있고, 이런 서사.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서사, 일반적인 그 전쟁의 서사에서, 전장이라는 곳에서, 혹은 전장이 아닌 다른 전쟁터에서, 배틀이 일어나는 전장이 아닌 전쟁터에서, 혹은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전쟁을 겪어내는 수많은 존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발굴하고 더 많이 듣는 것은 단순히 어떤 승자의 스토리로 이야기되는 것 이외의 전쟁의 실질적인 모습, 전쟁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사례의 나열, 전쟁을 겪어낸 여성들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례를 나열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두 가지 서사를 모두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평화를 건설해내는 여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영화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이 세운 전략, 세워서 실천하는 전략들을 보면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쟁에 개입되어 있는 이권들과 권력들과 돈과 무기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공략했기 때문에 사실 공략 전략 이런 것도 전쟁용 군사 용어라서 좀 위화감이 들긴 하는데요. 아직 대체를 찾지 못해가지고요. 네, 그런 지점들을 그런 지점들을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쟁과 여성이라는 담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들어 나갈 때 기존의 서사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여성주의적으로 전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막작 비슷하게 이렇게 문을 여는 영화로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전쟁과 여성 영화제라고 하는 큰 제목을 걸고 행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될까? 제가 이제 뭐 SNS에 놀러 오세요라고 해서 놀러 오시라고 말해도 될까? 이런 무거운 고민들 사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준비한 자리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 작품을 보면서는 우리가 춤추면서 싸울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랄드 원장님 얘기해주신 걸 좀 받아서 김영선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그럼 어쩔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싸운 여성들의 평화운동이었던 것도 맞지만 사실은 아프리카라는 곳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계속 하고 계속 아들들아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어머니의 나체를 보여준다고 하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또 아프리카기 때문에 이게 이 영화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섹스 파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이게 꼭 아프리카만의 특성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들더라고요. 이게 영화의 처음부터도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내가 이 아이에게 도넛 한 피스를 못 주다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게 무기를 뺏을 때도 뺏는 게 아니었죠. 이러면 안 되죠. 무기를 이제 다시 반납하게 할 때도 아들들아 이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이 가진 힘 중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 이제 모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모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여성주의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만 가진 것이 아니죠. 어떤 포용적인 그런 힘으로서 이 어머니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폭력적으로 포갑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여성이고 남성이고 가리지 않고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존재가 바로 어머니죠. 그죠? 혹은 이모이기도 하고 또 언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몇 달 전에 되게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문학상을 타신 분이 한국에 와서 그 책을 읽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성의 그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서 뭐 이모라던가 어머니라던가 뭐 여자친구라던가 굉장히 많이 그 인생에 젊은 분이긴 했지만 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왜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냐 너무 특이하게 느껴져서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여성들이 영향을 주었다, 영감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람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이 책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레위마 그보이라고도 하고 리마 보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한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내가 잘 키우지 못하면 꼭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동네 친구들, 엄마들, 이모들, 할머니들이 키워준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 근데 그게 미안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보이도 자기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아이를 엄마 혹은 자기의 언니에게 많이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다 건너뛰어 보자면 어쨌든 여성의 힘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아프리카이건 굉장히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이고요. 이 영화에서 보자면 이제 여성이 탈의를 한다거나 어머니의 몸을 보면 저주받게 한다거나 이거는 여성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저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또 책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영화에서도 대사 비슷하게 나오는데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그게 바로 이제 뭐 섹스 파업이기도 한 거고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죠. 강간이 이루어지듯이. 그렇지만
거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섹스 파업이 커다란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가람쌤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효과를 가졌다 이런 얘기 하셨었죠. 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이 남성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 이게 엄청 이제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보여주고 나의 끝까지 들어가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 옷을 탈의해서라도 모든 걸 보여서라도 내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건 결국 너 그러면 안 돼라는 어떤 저주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또 그 저주라는 단어에 조금 꽂혀서 근데 왜 저주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서아프리카 쪽이 여기 그 여성들이 이제 기독교 연합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불교 뭐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왔지만 천주교도 그렇고 약간 한국식으로 좀 이렇게 변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종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기독교도 아프리카적인 그런 토속 종교, 토착 종교들하고 많이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요. 특히 이 서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뭐 영화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서아프리카 쪽에 어떤 재의 살인 같은 거, 뭐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뭐 부족의 무엇을 빌고 이런 것이 서아프리카가 현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저주라는 용어가 어쩌면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그보이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어머니도 있지만 어머니 쪽의 친척, 이제 고모 외할머니 가 있는데 그 외할머니가 거의 이제 이 동네에 우리로 치면 예전에 한 60년대 이전에 산파 같은 동네의 산파 같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영매이자 산파 같은 역할을 하는 할머니여서 그녀가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어떤 그런 어떤 토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약간 뇌피셜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다큐가 여성들의 싸움을 그려내는 방식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것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싸우고 판단한 여성들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에 다뤄지고 있다면 일종의 평화를 위한 힘으로서 그거는 한 여성의 신체에 붙어있는 생물학적인 요소로서의 모성이라기보다는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성이 서로 손을 잡았을 때 힘을 가지게 되는 어떤 힘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걸 한 5번쯤 반 다큐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이 여성들에게 사랑에 빠져서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랑에 빠졌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눈에 들어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여성의 이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그러니까 군중으로서의 여성의 투쟁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리마 그보이라는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여성 리더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식의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군중이 조직되는 건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보이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 놀랍게도 가라 선생님께서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적절한 게스트를 모셨는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었고 왜 만나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저를 섭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 받았을 때 알고 전화하셨나 싶었는데 모르셨더라고요. 뭐 만났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의 만남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리마 그보이를 이번에 이 영화들 준비하면서 영화를 보기 전에 2016년 정도부터 알고 있었고, 그 계기는 제가 그때 미국 뉴욕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Women Peace and Security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여성 평화 안보 프로젝트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마 너무 익숙해서 그러실 거예요.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 1325호와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라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UN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요. 그냥 최대한 제가 아는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UN 차원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특수한 영향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개입은 반드시 여성들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의안과 같은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리마 그보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냐면 뉴욕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석사 과정 프로그램 이름이 Women, Peace and Security였고 여성 평화 안보였고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 미국의 그 학교에 모이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의 학생분들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평화 활동가 분들, 그러니까 그레스루트 여성 그 풀뿌리 여성 평화 활동가 분들을 초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초청해서 학생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분들과 만나서 함께 토론하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서로 세우고 이 평화를 함께 만들어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의 장이 최종 책임자가 리마 그보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죠. 네. 왜냐면 여기도 마지막 부분에 영화에 나오지만 평화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 평화 협상을 성공시킨 것은 리마도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화 협상을 성공시킨 것, 그래서 라이베리아의 내전을 종식시킨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야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쌓아 올라가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리마 그보이가 아마 집중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영역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평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셨던 거고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갔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나게 됐고 실제로 만나본 리마 그보이는 정말 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리고 누구보다 평화 건설 그리고 여성들의 그 평화 건설 안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해서 굉장히 강고한 신념을 지닌 그런 분이셨다라는 생각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하나 좀 더 덧붙이자면 그런 어떤 여성의 리더들이 정말 엘리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그보이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어떤 평화라는 공부는 하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여성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결국 여성들을 규합하고 또 리더로 서고 대변을 하고 이런 역할이 됐다라는 것에서 어떤 이런 분을 특별한 존재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보다 이런 평화 아까 여성들이 손님을 잡았던 것처럼 그런 역할에 또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리마 그보이 테드 강연을 보게 됐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도너츠를 먹일 수 없었던 그 엄마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공부를 겨우 하게 됐는데 아이들을 이제 또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리서치를 하러 다니고 근데 그 리서치하는 마을에서 만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돼지라고 불리웠던 꼬마 여자애를 구해낼 수 없었던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라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망이 필요한지 촘촘한 망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요. 왜 얘기하다 울컥할까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이 다 돼, 두 분 모시고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객석에서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좀 받아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기 머리 약간 기시고 푸른색 옷 입으신 분, 네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가지고 저는 아까 손희정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일본고 위안부 문제연구소 웹진 결 일러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소식을 제가 뉴스레터를 그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걸로 하나 보다가 이거 소식 보고 가야지 해서 왔는데 너무 인상 깊은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이 기독교 크리스찬 여성들이랑 이슬람 여성들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여기서 몇 번이나 강조돼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종교가 엄청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종교인들이 왜 진작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전이 되도록 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었는지 그런 거가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2008년 영화니까 이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 질문지 이제 회의하면서 제가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객석에서 나올 겁니다. 그 질문은. 네. 첫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종교 내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프리카 내전 보면 종교적인 것, 뭔가 과격 이슬람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는 좀 단순한 접근인 것 같고요. 이 라이베리아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토착 종교와 같이 그 국가와 이렇게 잘 연합이 돼서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1980년에 세뮤얼 도라는 사람이 이 엘리트들 아메리코 라이베리안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첫 번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종교적인 갈등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고 19세기 초부터 들어와서 어떤 선교 활동을 벌였으니까요. 또 이슬람도 그 다음으로 많기는 한데 그 갈등이 없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갈등이 생긴 이유는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특정 부족이 되게 많았어요. 만딩고족이라는 특정 부족이 되게 많아서 그동안의 어떤 부족 간의 분쟁들은 아메리코 리베리안이라는 엘리트들과 그 밖의 부족들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었다면 이 그 밖의 부족들 중에 한 명이 세뮤엘도가 토착민이 권력을 처음 잡기 시작한 거예요. 1980년에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는 건 자신의 종족이었겠죠. 자신의 부족, 아주 소수의 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족들 간의 이런 어떤 경쟁과 욕심과 탐욕과 뭐 권력에 대한 이런 것들의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들 간의 많은 갈등, 거기에 이 만딩고족의 역할이 컸던 어떤 이슬람족을 주축으로 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과는 그런 말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에는 종교 플러스 어떤 부족적인 갈등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설리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까지 보이면서 이제 박수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첫 번째 어떤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라는 것이 첫 번째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임까지 했거든요. 재임을 하고 2017년에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양이 평화적인 어떤 선거를 통해서 바뀌게 됐는데 그 대통령이 그 2018년부터 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누구냐 하면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혹시 축구에 관심 있는 분은 들으셨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 이 조지 웨아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헉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가 부통령, 파트너로 삼는 그 부통령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나왔던 찰스 테일러의 부인입니다. 지금 한숨 나오시죠? 너무나 웃긴 게 이 찰스 테일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발언을 했어요. 나는 그녀를 지지한다. 너무 웃기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근데 이제 등장을 하죠.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축구장에 모여라.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차라리 그럼 다른 악마가 오느니 내가 좀 익숙한 찰스 테일러 악마 곁에 있고 싶다라고
이 축구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숙한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사실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화를 이제 싫어하는 그 변화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커다란 혼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지 웨아라는 축구 선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많이 했겠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어떤 영웅이라는 점에서도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이 아프리카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엄청난 부패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궁금하신 게 그 전에 이제 그 설리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름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거, 여성의 지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밑에서 이 니마 보이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너무 한국에 있었던 이름이라.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설리프 대통령에게 무언가 실망을 하고 그 위원장직을 내놔요. 그동안 많이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하고 마치 멘토멘티의 그런 어떤 관계처럼 가지다가 왜 그러냐면 그 설리프 대통령의 어떤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욕하는 것보다 그 중에 하나는 놔야 된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리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가 있겠죠. 그래서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유로는 그러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내놓고 사임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설리프 대통령은 평화롭게 정권을 다른 정권 야당에게 준 것이지만 정권을 주었고요. 이제 올해 10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조지 웨아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안이 있을까? 그래서 아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만 덧붙여서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찰스 테일러는 현재 복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것이 라이베리아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까 나온 것처럼 시에라리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심판을 못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 시에라리온 반군과 찰스 테일러가 대통령인 시절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영화 초반에 이제 도입부에서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 이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찰스 테일러를 아마 그 묘사한 것일 텐데 이제 우리가 흔히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라리온 반군들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점령을 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찰스 테일러에게 주고 찰스 테일러가 그것을 대가로 이제 무기를 반군에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지금 50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아마 안 되죠. 복직하면 안 돼요. 복역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평화는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 근데 아프리카까지 갈 게 아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가지고요. 네. 죄송해요, 자꾸.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최근에 뉴스되고 있는 그 바그너사. 네, 러시아의 바그너사가 아프리카에 용병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용병으로 돈 벌고.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살짝 관심을 돌렸을 때 싹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떤 취하는 그런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작품 보시면 될 건데 또 UN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 UN은 저희가요 내일인가요? 네, 내일 코바디스 아이다라는 영화 작품을 상영하고 난 다음에 UN 얘기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손을 대서 마스크 쓰신 분, 검정 마스크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한동안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보게 되니까 좀 바뀐 모습들을 보게 돼서 그나마 좀 희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라이베리아 여성운동이 이제 내세운 게 용서와 포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여기 나왔던 활동가 분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설득을 시켜서 현실화해서 여성운동이 저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여성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그 이후에 이 운동이 어떤 식으로 뻗어나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면 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 용서와 화해가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영화에서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두 가지 문구가 딱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그들이 배운 유일한 언어는 폭력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년병들은 그 나오잖아요. 그들도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고 생각해 보고 왔나 보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은 그 환경 안에서 유일하게 보고 듣고 배운 언어가 폭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이 라이베리아의 맥락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기억에 났던 문구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이대로 그들이 이기게 둘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난한 싸움 속에서 그 과정에서 리마 그보위를 포함한 여러 활동가들이 지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고 노력을 해도 다시 원점이고 이런 경험을 계속 하면서 이제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딱 두 번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마 그보위가 아니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절망하던 순간에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그들이 이기게 둘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던 거죠. 리마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화해 용서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는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들이 이기게 둘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마음을 울리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그러니까 폭력만이 유일하게 배운 언어였던 누군가에게 폭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을 또 한번 붙여보자면 이게 그냥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 친구였던 애는 죽었고 내 친구였던 애는 살인자가 됐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었던 옆집의 아이는 소년병이 되어서 소녀를 강간하고 이렇게 돼서 이 소년병이라는 거는 가해자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마약에 취한 아이들, 빵빵 총 쏘는 아이들, 이게 너무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이 아이들을 그 부모에게서 데려가서 혹은 부모를 죽이고 데려가서 얘네들에게 뭐 제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는 뭐 약을 먹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인간 악마처럼 만드는 거여서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고요. 이 라이베리아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뭐였냐면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시대를 청산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이베리아는 더 그랬던 것이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가해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나 뭐 어떤 우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 목사짓 하면서 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단죄를 함이 마땅하지만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던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해자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그 전제가 되어 있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운동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어떤 단체 이름이나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보위의 이 단체도 사실은 단체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어떤 교회에서의 활동들,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실습을 나가서 요양사 실습 뭐 이런 것처럼 실습을 나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모아지고 활동이 바뀌어지고 엘리트 여성주의 단체에 실망도 하고 뭐 이러면 배척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평범한 여성들의 힘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라이베리아 여성들의 어떤 그 모범이 다른 이 아프리카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거기에서 또 다른 여성 단체들이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단체를 제가 읽기는 했는데 기억은 못합니다.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정답을 내리려고 만든 자리는 사실 아니고 2박 3일 동안 점점 이제 질문을 더 해가면서 얘기를 좀 합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었던 어떤 질문들에서 또 답을 못 찾으셨다면 내일과 모레 계속 여기에서 영화제가 계속되고요.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덧붙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자리 빛내주시고 생각 얹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이 이제 한 말씀씩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가라활동가님께는 전업세 벌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벌금 모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한 3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역시 명진행자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피켓 많은데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제가 처음에 전쟁 세상 저희 활동 소개드릴 때 무기거래 감시 운동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기 박람회. 우리가 흔히 무기 박람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뭐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뭐 이런 이름, 한국 방위산업 전시회 이런 거창한 이름을 걸고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방위산업 그 체들이 와서 자기들의 무기를 전시하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전시회가 박람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손꼽히게 큰 박람회가 2개가 여러 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게 크게 열리는 게 이제 DX 코리아라는 한국 방위산업 전시회랑 서울 아덱스라는 것이 열려요. 근데 이게 원래 둘 다 격주가 아니야 뭐인 일이야. 경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근데 DX 코리아는 짝수년도에 그리고 서울 아덱스는 홀수년도에 열려서 저희가 매년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면서 이제 이 자리가 그런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 피 묻은 돈을 버는 무기 상인들과 그 무기를 사서 그러니까 분쟁과 탄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데 쓰는 국가의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가서 저희는 직접행동으로 모형 탱크예요. 근데 탱크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서 바이올린도 켜고 뭐 앞에서 이제 시민분들 만나면서 팜플렛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할 때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홀수년이니까 서울 아덱스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전쟁검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근데 다만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개인이 책임지게 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요. 작년 DX 코리아에서 저희가 탱크 위에 올라가서 이제 평화를 염원하는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를 하고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했을 때 별로 대응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매년 가니까 저희 얼굴도 알고 점점 대응을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DX 코리아에서 최초로 저희가 벌금이 나왔는데 활동가 8명에게 총 1,7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약식. 기타 치고 바이올린 키고 1,700만 원. 예, 저희가 그렇게까지 위협이 됐었나 봐요. 기타와 바이올린이. 예, 그 1,700만 원이 나와서 약식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정식 재판 청구해서 이제 재판 투쟁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18일 이 첫 재판 오늘 잡혔어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날짜가 나와서 8월 18일에 첫 재판이 있고 앞으로 재판 투쟁 쭉 이어갈 거고 관련 내용들 계속 저희 홈페이지나 이제 SNS에 올라갈 거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다음 주부터 벌금 모금 페이지가 오픈이 됩니다. 벌금 안 내는 게 가장 좋죠. 안 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아서 네, 저희의 활동의 정당성, 의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내면서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밖에 팜플렛도 있고 개인적으로 끝나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쟁없는 세상 홈페이지나 저희 SNS 팔로우 하시면서 계속 저희 활동 지켜봐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무료 영화제잖아요. 영화 좋았다 하시면 극장 비용 정도라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혹시 마지막 마무리 발언? 너무 발언이어야 될 거예요. 마무리 한말 하고 다 못하신 말씀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기 아프리카 전문가로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우리가 좀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좁은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전통 뭐 이런 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오늘 이제 학회에 참석하고 왔었는데 거기서 만난 되게 멋있는 젊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남아공에서 온 분이었는데 머리도 정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따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여기 영화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자면 아프리카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패턴도 그렇고 아까 음악도 그렇고 막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비즈로 만든 어떤 굉장히 기다란 끈이었어요. 목걸이도 할 수 있고 둘둘 말아서 팔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랜마가 만들어줬다. 네, 그래서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고 뭐 어떤 축제에 가거나 뭘 할 때 옷에 이렇게 두르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끈끈하고 어떤 가족적이고 그게 이제 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가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작은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도 되게 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 세계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측면에서도 아프리카의 문화, 사람들에 대해 애정 어린 시각을 우리 관심 있게 한번 봐보면 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손 들어주셨지만 앞 시간에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못 받으신 분께 실시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까 퀴즈 맞추신 분과 질문 주신 두 분 나오셔서 꼭 동맹의 풍경과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